조금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오후 첫 세션을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펑션 에스티메이터, 함수 추정.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드시죠? 자, 일단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황재성이라고 그래서 그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은 초필사기라고 하는 그런 EBS에서 만든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황재성이 항상 Do you know 그러면서 어떤 그 인물을 소개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라는 사람을 아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어요. 사실 이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는 누구냐면은 소련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는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들 확률이라는 거 아시죠? probability. 이 확률의 정의가 의외로 굉장히 늦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어떤 그 개념은 있었지만 수학적으로 이게 흠결이 없게 그 완성이 된 게 1933년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늦죠, 그죠? 그래서 이 수백 년 동안 흠결이 있었던 그 수학의,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정의를 완성시킨 대단한 사람이거니와, 오늘 이 양반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1957년에 블라드미르 아르놀드라는 친구하고 힐버트의 13번째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결국 뭘 의미를 하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딥러닝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발명품인가를 이론적으로 이미 1957년에 이분이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콜모고로프 아르놀드 리프레젠테이션 티어렘이라는 게 뭐냐? 1957년에 그 발표한 이 지금 보시는 요 시기,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x1부터 xn이라는 하나의 여러분들 인풋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n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과 같은 식으로 뭐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딥러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이렇게 바꿔놓고 보시면은 하단부에 있는 게 뭘 나타내냐면은 그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있는 그 딥러닝 구조를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리프레젠테이션 티어렘을 상단부는 파이썬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을 표현하기 위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사용하신 그런 코드들 자체가 이미 1957년에 완벽한 함수를 추정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딥러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때까지 왜 이렇게 긴 시간이 걸렸냐? 지금 이와 같은 시기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고, 계산을 지원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적당한 가격으로 맞아 떨어진 게 최근이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딥러닝의 아버지 그러면은 힌튼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딥러닝의 아버지는 지금 여기 보시는 알렉스 그러니까 이바넨코라는 사람이 이러한 모델을 이미 제시를 해서 소위 얘기해서 유니버설 어프락시메이터,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함수건 S자 함수의 조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설명하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뭔가 함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이론적인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 자체는 굉장히 완벽한데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거나 충분한 데이터, 또 충분한 컴퓨팅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함수 추정이라는 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 그럼 함수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AI라는 문제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AI 그러면은 사람처럼 잘 인지를 하네. 즉 레코그니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흥미롭게 보시죠. 지금 보시는 거는 개나 고양이처럼 사진을 계속 훈련을 시키면 소위 얘기해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구조를 가진 딥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개인지 고양인지 그 사진이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음성 인식의 경우는 음성이라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를 하면 일종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계속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고요. 저조차도 10초 전, 20초 전에 했던 말을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거는 가장 최근의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시면서 제 문맥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타임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 음성에 대한 인식은 타임 시리즈라는 데이터의 특성을 가미해서 역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를 가진 역시 딥러닝 문제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cat, dog이라는 사진이 왔을 때 그게 진짜 개인지 고양이지를 매핑하는 함수, 연결시켜주는 함수.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음성들이 들어왔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연결시켜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상단부에 보시면은 핸드라이팅에 의해서 8이라고 쓰여져 있으면 그걸 디지털라이즈 해서 결국 f of x라는 f라는 함수는 x라는 데이터를 받아서 8이라고 연결시켜 줍니다. 펑션. 그죠?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뭔가 연결시켜 주는 게 펑션이에요. 자, 뭔가 음성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 틀어줘라고 하면은 이 붉은색의 F라고 하는 함수, 즉 Recurrent Neural Network에 의해서 생성된 함수는 음악 틀어줘라는 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즉 광의의 의미에서 AI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함수 추정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근데 이 함수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AI는 똑똑해야겠죠. 그죠? 똑똑하지 않고 맨날 틀리면은 그건 AI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사람이 해야지 그 정도면. 그죠? 다시 얘기해서 AI는 함수 추정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rational agent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그 무엇인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에이전트는 뭔가 지각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그 자체를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ational이라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right thing,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도 잘 알아들어야 되고 그 이미지를 봤을 때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판별하는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좋은 함수 추정기를 가지고 좋은 예측, 좋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AI의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AI, 즉 딥러닝을 바라봤을 때 이 딥러닝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함수 추정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한 데이터의 축소 기능을 가지고 있다. 축소 축약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임베딩이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앞에서 콜모고로프, 그 다음에 알렉시 이런 사람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죠? 아마 이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딥러닝의 godfath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까 father of deep learning이라고 그랬지만 이분들은 godfather예요. 왼쪽부터 말씀드리면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고안한 르컨, 그 다음에 중간이 진정한 갓파더에 해당되는 힌튼, 그 다음에 오른쪽이 타임 시리즈 베이스드의 그 딥러닝 구조를 제안한 벤지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힌튼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힌튼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연구들을 했을 때 그 초창기 멤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으로 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거의 그 외로운 시간, 즉 20년을 혼자서 연구하신 분이고요. 이 양반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은 저는 오토 인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토 인코딩이 뭐냐? 자, 왼쪽의 구조를 보시면은 X1부터 X5라는 5차원의 데이터고요. 지금 구조를 보시면 점점 이 동그라미, 소위 얘기해서 노드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인코디드 레이어라는 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2개밖에 없죠, 동그라미가. 그 얘기는 뭐냐면 5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축약한 겁니다. 즉 인코디드 레이어 왼쪽은 일종의 우리 파일 zip 하잖아요, 그죠? 축약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딥러닝 아키텍처를 오른쪽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면은 걔를 다시 복구시키는 거죠. 자, 맨 오른쪽 보시면은 아웃풋 레이어를 보면은 아웃풋 자체, 타겟을 그 자기 데이터 자신으로 훈련을 시키면은 마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파일을 zip했다가 언집하는 그런 로직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지금은 X1부터 X5라고 하는 5차원의 데이터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원의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차원, 200차원, 혹은 컴퓨팅 파워가 좋다면 10,000개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 더 큰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시고, 맨 우측의 아웃풋 레이어 역시 데이터가 복구된다고 그랬을 때 중간에 인코디드 레이어를 제가 한 100개 정도로 디자인을 한다면 10,000차원의 데이터를 100차원으로 축약시키는데 이론적으로 데이터의 로스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임베딩의 개념입니다. 자, 이러한 그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이제는 복잡한 동그라미와 연결된 그물선으로 제가 표시하지 않고 사다리꼴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4라는 이미지를 4로 리컨스트럭트 시키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여기 빨간색의 레이턴트 레이어에 해당되는, 지금 바틀렉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일종의 정보를 축약시키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있는 거는 이 디코딩 로직에 의해서 얘가 복구될 거라는 거를 개런티를 일부 할 수 있겠죠. 100% 퍼펙트 하진 않지만. 자, 여기서 한 가지 요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는 인풋을 어떻게 하냐면은 일정한 노이즈를 줍니다. 노이즈를 주고 그 다음에 우측 아웃풋 레이어는 완벽한 이미지를 훈련을 계속 시켜요. 노이즈를 준 것과 그 다음에 노이즈가 제거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로 내가 인코딩, 디코딩의 로직을 계속 확인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학습기를 만드는 거냐면은 노이즈 리덕션 학습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복구시키는 로직을 내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은 노이즈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얘를 복구시켜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함수 추정기를 내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에 반사가 돼요. 빛을, 내 그림자를 없애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문 뒤에서 사진 찍어 보셨어요? 그러면 나는 밖에 풍경을 찍고 싶은데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리지널 이미지하고 이 창가에 내 모습이 비친 거를 계속 훈련을 시키면 걔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 반사된 나의 모습을 없애주는 학습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사다리꼴을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원리를 텍스트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I want box food tonight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를 알 수 있죠. 이탈리안 푸드, 멕시칸 푸드 말이 돼요. 체어 푸드, 파킹 푸드 말이 안 됩니다. 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사과라고 있습니다. 그게 먹는 건지 미안하다라는 건지 어떻게 아시죠?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학습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자, I want food tonight이 인풋이 되고 멕시칸이 예측되는 학습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들을 지금 앞에서 보셨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를 슬라이딩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맨 왼쪽과 같은 데이터를 구성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기서 생기는 게 뭐냐? 지금 맨 왼쪽에 딥러닝 구조를 봤을 때 중간에 썸이라고 하는 레이어 있죠? 그거를 제가 3차원으로 디자인을 하면은 임의의 단어가 들어오면 3차원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좀 모습을 바꿔서 오른쪽처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멕시칸이 들어오면 I want food tonight이 아웃풋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왼쪽의 어프로치는 CBOW, Continuous Back of Word라고 부르고 우측은 스킵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우측처럼 스킵그램을 만들게 되면 임의의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단어는 무조건 하나의 벡터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워드 투 백입니다. 어떠한 비정형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 딥러닝 아키텍처를 만들게 되면은 벡터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효과가 뭐냐? 수년 전에 저희들이 한번 이제 그 기사들을 가지고 지금 이 같은 작업들을 해봤어요. 그러면 트럼프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은 벡터의 특징이 뭐죠? 공간상에 가깝다라는 거리 개념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라는 공간상의 데이터가 내가 훈련시킨 문장들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이 뭐냐? 도널드, 공화당, 힐러리, 클린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깝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랑 가깝다라는 거지 비슷한 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훈련시키는 데이터에 컨텍스트의 의미를 주는 거지 유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워드2백의 유용성은 뭐냐? 우리가 2010년, 2011년 이때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굉장히 관심이 높았죠. 그때 많은 분들이 관심 있었던 게 텍스트 분석입니다. 근데 텍스트 분석 사실 어떻게 했냐? 사전을 만들어서 접근을 했어요. 키워드 방식이죠. 딕셔너리를 엄청 열심히 만들어도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단어를 커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사전이 필요 없어요. 그죠?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학습을 해서 공간상의 유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 즉 비정형적이면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그 디멘전이 클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의 정형화된 벡터로 축약시키는 그런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문장을 넣으면은 문장 단위로도 유사한 문장들을 찾아주는 독투백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게 지금 보시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소위 GAN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는 이 이안 굿펠로우라는 자기의 그 PhD 논문이 자기를 유명하게 만든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자, 원리는 뭐냐면은 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뭐죠? 딥러닝 아키텍처에서 여기가 컴프레스드 된 데이터가 오면은 복구시키는 형태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어떤 아키텍처냐면은
진짜 데이터고 요거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부분인데, 이 진짜와 가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아키텍처, 즉 딥러닝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거 역할을 해줘요. 그럼 얘를 계속 뺑뺑뺑뺑뺑뺑 돌리면 가짜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처럼 만들려고 계속 진화가 되고요. 어느 순간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소위 얘기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페이크 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싱 밸류 처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데이터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설명을 잠깐 이게 생략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응용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딥러닝이라는 게 우리가 펑션 에스티메이션에 기반해서 레코그니션, 즉 겐지 고양인지 알아내고 말귀를 알아듣는 거 이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무궁무진한 거죠. 노이즈 제거, 그 다음에 정보 축약,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 그 다음에 가짜 데이터의 생성. 이거를 저는 데이터 에스테틱, 데이터를 미학적으로 가공시켜서 축약하고 재생하고 확장시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저희 애자일 소다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례들에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AI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지금 AI 수준이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 일만 할 줄 안다. 개 고양이를 인식하는 애는 개 고양이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말귀를 알아듣는 애는 말귀를 알아듣는 밖에 모른다. 맞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인간이 지각하고 인지하는 능력들은 그와 같은 파편화된 인식의 능력들이 조화되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올해 있었던 엔비디아의 GTC 2019에서 소개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아직 수준이 에이다스 수준이기 때문에 차선을 인지하는 정도, 조금 어드밴스드 된 거는 실시간으로 지도를 인식해서 차량이 똑바로 가게 하는 거 정도입니다. 사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즉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트래픽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차량이 사고 나기 전에 위험한 순간에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이 믹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식키, 딥러닝 모델이라는 어떤 펑션 에스티메이션의 단위로 봤을 때 이미지 인식이라는 기술도 있고, 근데 뭔가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 트래픽 라인만 보는 기술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으로 사실은 모델이 개발됐을 거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별적인 딥러닝 모델을 러너라고 표현했을 때 이런 러너들을 결국은 하모나이징 하는 것들이 그 다음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가 한 수개월 전에 발표했던 알파스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알파스타의 수준은 알파고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알파고 자체에 우리가 너무 놀란 상태라서 그런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인식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알파스타는 알파고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겠죠. 알파고가 제한된 영역에서 흑과 백의 도를 놓는 정도의 의사결정이라고 하면은 이 무한한 화면의 영역에서 내가 택해야 되는 액션들도 상당히 많은 거죠. 여기에 동원되는 기술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이 AI에게는
네가 꼭 이겨야 된다는, 점수를 많이 따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최적화의 미션이 주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펑션 에스티메이션, 임베딩, 그다음에 러너들을 조합하는 저희 에자일 소다의 생각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표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는 사람이 보는 그런 능력에 의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일부 인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네이키드 소다라는 이런 알고리즘의 라이브러리들을,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들을 응용한 그런 서비스들이 특화되어 있고요. 아까 임베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형, 정형, 그 다음에 내가 눈으로 봐서 인식하는 그런 각종 데이터들을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게, 즉 브레인이 무리하지 않게 데이터로서 인포메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들을 정제하고 축약하는 이 임베딩 역할을 하는 에스테틱 소다라는 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AI라고 하는 거는 doing the right thing, 즉 올바른 일을 해서, 즉 기업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을 잘해서 나의 수익을 극대화한다거나 고객 이탈을 최저화한다거나 손해율을 최소화한다거나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즉 앞에서의 많은 러너들을 최적화해서 컴바이닝하는 베이킹 소다, 즉 강화학습 기반의 라이브러리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그 큰 세 개의 그 브랜드가 스파클링 소다라는 그런 AI 데브옵스 환경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잠깐 말씀드린 대로 네이키드, 에스테틱, 베이킹 소다를 근간으로 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러너들, 즉 딥러닝 모델들을 기업들이 자산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브레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산화된 것들을 다른 영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메타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러너들을 최적으로 조합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이 저희가 제공하는 최종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